한 배우가 특정 역할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소화한 나머지 오히려 그 재능이 자신의 발목을 잡는 덫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 연기력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한 한 배우가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스크린 위에서 자유자재로 모습을 바꾸는 카멜레온입니다. 드라큘라에서 처칠로, 베토벤에서 조그 같은 악당으로 그는 맡은 모든 역할 속으로 완벽하게 사라져버립니다. 그의 이름은 게리 올드만입니다. 하지만 그는 악역을 너무나도 실감나게 연기했기에 할리우드는 그에게서 다른 모습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커리어가 정점에 달했을 무렵 배역 고정이라는 꼬리표와 함께 개인적인 논란과 시련이 겹치면서 그의 연기 인생은 최악의 암흑기를 맞이합니다. 그때 그의 모든 것을 바꾼 두 편의 거대한 프랜차이즈 영화가 나타났습니다. 이 영화들은 단순히 그의 커리어를 구원한 것을 넘어 관객들이 그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게리 올드만의 경이로운 변신과 상징적인 악역 연기, 그리고 마침내 그가 어떻게 배역 고정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 그의 파란만장한 흥망성쇠와 재기의 여정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한 배우가 악역을 연기하기에 너무 뛰어났을 때 벌어지는 이야기, 바로 게리 올드만의 이야기입니다. 게리 올드만의 연기 스타일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창성을 가집니다. 그는 스타니슬랍스키 시스템과 스텔라 애들러의 연기론을 공부했지만 캐릭터에 완전히 몰입해 실생활까지 영향을 받는 전형적인 메소드 배우는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는 스크린에서의 존재감에 집중했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과장된 연기를 펼치며 우리 세대의 가장 기억에 남는 명연기들을 탄생시켰습니다. 1958년 런던에서 태어난 게리 올드만은 유복한 환경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는 그가 겨우 7살 때 가족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10대 시절 그는 영화 성난다를 보고 배우의 꿈을 꾸기 시작했지만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니치 청소년 극단에서 연기를 배웠지만 영국의 가장 권위 있는 연기 학교인 왕립 연극 아카데미에서는 입학을 거절당했습니다. 심지어 연기 말고 다른 직업을 알아보라는 모욕적인 충고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를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로즈 브루포드 대학의 장학금을 받고 입학하여 1979년 연기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특유의 폭발적인 에너지로 연극 무대를 압도하기 시작했고 관객들은 그의 강렬함에 열광했습니다. 로열 코트 극장에서 공연했으며 80년대 중반에는 로열 세익스피어 컴퍼니의 일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6개월에 달하는 장기 공연을 소화하며 그는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연극 경력을 쌓아나갔습니다. 그의 연극 경력 최고의 역할은 1984년 작 교황의 결혼식의 주연이었습니다. 이 작품으로 런던의 주요 연극상을 휩쓴 것은 물론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게 됩니다. 영화감독 알렉스 콕스가 교황의 결혼식에서 그의 연기를 보고 즉시 1986년 영화 시드와 낸시의 주연으로 캐스팅한 것입니다. 이 영화에서 게리 올드만은 전설적인 펑크밴드 섹스 피스톨즈의 베이시스트 시드 비셔스 역을 맡으며 첫 장편 영화 주연 데뷔를 합니다. 연극 무대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는 역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헤로인 중독자였던 시드를 연기하기 위해 그는 찐 생선과 멜론만 먹는 극단적인 다이어트로 체중을 감량하다 병원에 실려가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그는 펑크 음악을 혐오했고 영화의 내용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해 출연 제의를 2번이나 거절했습니다. 오직 35,000파운드의 출연료 때문에 역할을 수락했지만 카메라가 돌기 시작하자 그는 돈이나 개인적인 호불호 따위는 상관없다는 듯 완벽하게 시드 비셔스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비평가들은 경악했습니다. 저명한 평론가 로저 이버트는 그의 연기가 오스카상 후보에 오르지 못한 것이 이상할 정도라며 극찬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게리 올드만 자신은 오늘날까지도 이 영화를 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는 텔레비전에서 이 영화가 나오면 단 1초만 봐도 창문 밖으로 TV를 던져버리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1987년에는 실존 극작가 조 오튼을 연기한 귀를 기울여로 영국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르며 그는 팀 로스, 다니엘 데이 루이스, 콜린 퍼스와 함께 영국을 대표하는 젊은 연기파 배우 그룹 브리팩의 일원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비평가들이 그의 연기에서 가장 사랑했던 점은 전혀 다른 두 인물을 연기하면서도 마치 그 인물에 빙의된 것처럼 완벽하게 캐릭터 속으로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80년대 후반, 히치하이커, 변호사, 죄수, 전쟁 영웅 등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며 연기의 스펙트럼을 넓혀갔습니다. 이 영화들의 흥행 성적은 제각각이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게리 올드만의 연기만큼은 언제나 압도적인 찬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90년대는 그의 커리어를 영원히 바꿔놓을 가장 파격적인 변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게리 올드만은 단순히 악역을 잘 연기하는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악역이라는 개념 자체를 재정의했습니다. 90년대 내내 그는 부패한 경찰부터 정신나간 마약상, 드라큘라 백작, 러시아 테러리스트에 이르기까지 영화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악역들을 창조해냈습니다. 모든 역할은 전혀 달랐지만 그만의 독보적인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할리우드 최고의 악역 전문 배우가 되기 전 그는 1990년 팀 로스와 함께 세익스피어의 햄릿에 등장하는 두 조연을 주인공으로 한 다크 코미디 로젠크란츠와 길덴스턴은 죽었다에서 코믹한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같은 해 그는 션 펜, 에드 해리스와 함께한 영화 스테이트 오브 그레이스에서 소름 끼치는 아일랜드계 갱스터를 연기하며 그의 넓은 연기폭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1991년 올리버 스톤 감독의 영화 JFK에서 그는 케네디 대통령 암살범으로 지목된 리 하비 오스왈드를 연기하며 할리우드에서 가장 혁신적인 배우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합니다. 놀랍게도 그는 이 역할을 위해 정해진 대본이 거의 없었습니다. 스톤 감독은 그에게 연락처 목록과 비행기 표 한 장을 주며 오스왈드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올드만은 오스왈드의 미망인과 딸들을 직접 만났고 그의 말투와 행동을 연구하여 영화 역사상 가장 섬뜩할 정도로 설득력 있는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JFK는 아카데미 8개 부문 후보에 오르는 등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비록 올드만은 후보에 오르지 못했지만 역할에 완전히 몰입하는 그의 명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1992년 그는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드라큘라에서 영화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캐릭터 중 하나인 드라큘라 백작을 연기합니다. 그는 보컬 코치와 함께 목소리 톤을 한 옥타브 낮춰 드라큘라에게 고대적이면서도 사악한 분위기를 부여했습니다. 늙은 드라큘라 분장은 한 번 하는데 7시간 이상이 걸렸고 지우는 대만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촬영 중 관 속에서 잠을 자거나 면돈 아래 피를 핥는 장면을 더 현실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 술에 취한 채 연기하는 등 극단적인 몰입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영화는 흥행에 대성공했고 그의 드라큘라 연기는 캐릭터의 가장 상징적인 모습 중 하나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1993년 그는 쿠엔틴 타란티노가 각본을 쓴 영화 트루 로맨스에서 자신을 흑인이라고 믿는 백인 포주 드렉스를 연기합니다. 단 2장면만 등장했지만 그는 자메이카 억양, 금리, 그리고 광기 어린 에너지로 영화 전체를 훔쳐버렸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 역할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역할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1994년 그의 필모그래피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악역이 탄생합니다. 바로 릭 베송 감독의 레옹에 등장하는 부패한 마약단 속국 요원 노먼 스탠스필드입니다. 그는 모두 다 죽여 라고 외치는 상징적인 장면을 포함해 많은 부분을 즉흥 연기로 채워 넣었습니다. 그의 과장된 연기는 이 예측 불가능한 캐릭터를 훨씬 더 공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연기는 너무나 강렬해서 당시 12살이었던 상대 배우 나탈리 포트만은 촬영장에서 실제로 그를 무서워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스탠스필드는 게리 올드만의 가장 위대한 악역 연기 중 하나로 꼽히며 레옹은 불멸의 컬트 클래식이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게리 올드만은 할리우드 최고의 악역 전문 배우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심지어 악역이 아닌 역할을 맡을 때조차 그는 광기 넘치는 캐릭터를 연기했습니다. 같은 해 불멸의 연인에서 베토벤을 연기했을 때 그의 베토벤은 고뇌와 분노로 가득 찬 천재였습니다. 1997년에는 제5원소에서 만화처럼 과장된 자본가 군벌 조그를, 같은 해 에어포스원에서는 대통령 전용기를 납치하는 러시아 테러리스트 이고르를 연기했습니다. 그의 연기는 너무나 무서워서 동료 배우들은 촬영장에서 그를 무서운 게리라고 불렀고 해리슨 포드는 그를 최고의 스크린 속숙적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카메라가 꺼지면 유머러스하고 매력적이지만 촬영이 시작되는 순간 무시무시한 캐릭터로 돌변하는 그의 능력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나쁜 놈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억에 남고 인용할 만하며 심지어 비틀린 방식으로나마 매력적인 최고의 악역들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배역 고정은 가족 영화에서조차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1999년 TV 미니시리즈 예수에 캐스팅되었을 때 제작자는 그에게 사탄 역할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그 역할을 거절하며 문자 그대로 다른 어떤 역할이든 달라고 요청했고 결국 본디오 빌라도 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90년대 말 그의 커리어는 최고조에 달했지만 이미 균열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배역 고정은 피할 수 없는 덫이 되었고 그의 경력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줄 역할들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논란과 개인적인 시련, 그리고 그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모르는 업계의 혼란 속에서 그의 커리어는 급격한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그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마법사와 슈퍼히어로뿐이었습니다. 2000년대가 되자 게리 올드만은 당대 최고의 성격파 배우 중 한 명으로 자신을 확고히 했지만 할리우드는 그를 코너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많은 광기 어린 악역을 연기했기에 다른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다른 역할을 맡았을 때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2000년 정치 스릴러 컨텐더에서 그는 여성 부통령 후보의 지명을 방해하려는 공화당 의원을 연기했습니다. 이 역할은 그의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줄 좋은 기회였지만 영화 제작 과정은 악몽이었습니다. 올드만과 제작진은 드림웍스와 스티븐 스필버그가 영화를 특정 정당에 편향된 선전물로 조작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올드만의 캐릭터가 등장할 때마다 어둡고 사악한 음악이 깔리는 등 편집이 매우 편파적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논란은 그의 커리어에 큰 상처를 남겼고 그를 찾는 역할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2001년 그는 양들의 침묵 속편인 한니발에서 끔찍하게 얼굴이 망가진 채 복수를 꿈꾸는 메이슨 버저를 연기했습니다. 수많은 보형물 아래 그의 모습은 전혀 알아볼 수 없었고 그의 연기는 관객들에게 깊은 불안감을 안겨주며 또 하나의 소름 끼치는 악역을 필모그래피에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그의 마지막 주요 역할이 될 뻔했습니다. 2003년까지 그는 들어오는 역할을 닥치는 대로 맡아야 했습니다. 인기 시트콤 프렌즈의 특별 출연에 에미상 후보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작고 잊혀질 만한 역할들이었습니다. 심지어 2003년 영화씬에 대해서는 스스로 역사상 최악의 영화라고 부르며 대본을 인쇄하기 위해 베어진 나무들에게 미안할 정도라고 농담하기도 했습니다. 재정적, 개인적으로도 그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전 부인과의 이혼은 두 자녀에 대한 떠들썩한 양육권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전 부인은 그가 가정폭력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조사가 끝난 후 법원은 올드만에게 완전한 양육권을 부여했습니다. 수년 후 그의 아들 중 한 명은 공개적으로 어머니의 주장이 거짓말이었으며 아버지는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변호했습니다. 2000년대 초 훌륭한 아버지가 되는 데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올드만은 아이들을 직접 키우기 위해 영국 밖에서 일하는 것을 거부하며 수많은 역할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1년 넘게 연기를 하지 못했고 돈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역할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의 시리우스 블랙 역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영국에서 촬영되었고 그의 가장 대중적인 역할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악역이 아니었습니다. 해리포터의 대부이자 비극적이고 복합적인 캐릭터인 시리우스 블랙은 올드만이 관객들에게 자신의 다른 면을 보여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수년간 관객들은 그를 무서운 미치광이로만 기억했지만 이제 어린 팬들은 그를 사랑받는 멘토로 보게 되었습니다. 해리포터 역의 다니엘 레드클리프조차 처음 올드만이 캐스팅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과거에 연기했던 악역들처럼 무서운 사람일 것이라 지레짐작하고 겁을 먹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는 친절하고 다정했으며 어린 레드클리프의 연기를 다듬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배트맨 비긴즈에서 그는 정의롭고 믿음직한 고든 청장 역을 맡게 됩니다. 이 역시 그의 악역 이미지와는 180도 다른 역할이었습니다. 수년 후 올드만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해리포터와 배트맨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 두 영화가 저를 구했습니다. 이 두 프랜차이즈는 그의 커리어를 부활시킨 것을 넘어 아이들을 돌보는 동안 그에게 안정적인 삶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두 거대 프랜차이즈가 그의 커리어를 되살리고 관객들의 인식을 바꾸면서 게리 올드만은 다시금 주목받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연급 역할을 따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는 일라이, 레드라이딩 후드 같은 영화에서 조연을 맡았고 쿵푸 팬더 2부와 게임 콜 오브 듀티 등에서 목소리 연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전설적인 연기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 번도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력이 완전히 정상 궤도에 오르면서 그 변화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11년 영화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에서 게리 올드만은 1970년대 런던의 소련 스파이를 추적하는 베테랑 정보요원 조지 스마일리를 연기했습니다. 이 역할은 그가 과거에 연기했던 시끄럽고 과장된 캐릭터들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스마일리는 내성적이고 치밀했으며 올드만은 큰 감정 폭발 대신 미묘한 표정으로 모든 것을 전달해야 했습니다. 그는 이 역할을 위해 체중을 늘리고 수백 개의 안경을 써보며 캐릭터를 완성했습니다. 비평가들은 그의 절제된 연기에 열광했고 수년간 외면받았던 그는 마침내 생애 첫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릅니다. 마치 그의 커리어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많은 주연 역할을 맡는 대신 다시 조연으로 돌아갔습니다.
로우리스에서 무자비한 갱스터를, 로보캅 리메이크에서 과학자를, 혹성 탈출, 반격의 서막에서 인간 생존자들의 리더를 연기하며 꾸준히 활동했지만 오스카 후보 지명 이후의 행보로는 다소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마침내 그에게 오스카 트로피를 안겨줄 운명적인 역할이 찾아왔습니다. 영화 다키스트 아워에서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을 연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인물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커리어 사상 가장 경이로운 변신이었습니다. 올드만은 1년 동안 처칠의 행동을 연구했고 전설적인 특수분장 아티스트 카즈이로 치지를 은퇴해서 복거시켜 매일 4시간 이상 걸리는 분장을 감수했습니다. 촬영 기간 동안 분장 의자에 앉아있던 시간만 총 200시간이 넘었습니다. 또한 하루에 12개비의 시가를 피우는 연기 때문에 니코틴 중독에 걸리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스크린 위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했고 비평가들은 그를 오스카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즉시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게리 올드만은 마침내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수상은 단지 한 편의 영화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수십 년간 스크린 위에서 자신을 던져온 그의 모든 연기 인생에 대한 찬사와도 같았습니다. 오스카 수상 이후 그는 데이빗 핀처 감독의 맨크에서 시민 케인의 시나리오 작가를 연기하며 3번째 아카데미 후보에 오르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2022년 그는 애플 TV 플러스의 시리즈 슬로 호시스에서 게으르고 무능해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뛰어난 정보요원 잭슨 램 역을 맡았습니다. 이 역할은 그의 과거 진지한 연기들과는 달리 유머러스하고 풍자적이며 예상치 못한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올드만은 이 역할을 수년 만에 가장 마음에 드는 역할이라고 밝혔고 이 시리즈는 현재까지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 게리 올드만은 슬로 호시스가 끝나면 연기에서 은퇴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80세가 되어서도 일하고 싶지 않다며 잭슨 램으로 연기 인생을 마무리하고 다른 즐거움을 찾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커리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게리 올드만의 커리어는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변화무쌍한 여정 중 하나입니다. 상징적인 악역부터 오스카를 수상한 명연기까지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재창조했습니다. 배역 고정과 논란이 그를 좌초시킬 뻔했을 때 2편의 프랜차이즈 영화가 그를 구원하며 진정한 재능은 언제나 길을 찾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가 연기를 계속하든 은퇴하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제2의 게리 올드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게리 올드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재능은 결코 한 가지 모습에 갇히지 않으며 끊임없는 도전과 헌신이야말로 예술가를 위대하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깊은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